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도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호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용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에 걸맞게 특별 1일 패널을 모셨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어떻게 사생결단 많이 보셨나요? 예, 간혹 봤는데요. 제가 나올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우선은 제가 나이가 좀 연식이 더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툭툭 튀는 말을 잘 못해서 여기는 아마 조금 싸움닭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 아닌가. 여기는 싸움닭들을 모아놓은 자리인가요? 네, 농담입니다. 네. 아니 근데 관장님 나오시니까 조금 반칙 같아요.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완전히 전문가와 나머지는 지금 배운 학생들로 지금 끓여진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다 배우는 입장으로 네. 오늘 비상대책회의에 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비상대책회의에 모두 다 응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배워가는 입장으로 네. 진행을 해볼 텐데요. 말 그대로 근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나라가 큰 잔치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다진 날인 건 분명하죠. 그 중심에 독립운동의 성지 경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생결담에서 3.1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은 세계 독립운동사의 수도꼭지점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수도꼭지점이고. 근데 이 3.1 운동을 3.1 운동이 아니라 혁명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럼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미니 주권을 가지는 국가는 언제냐? 대한민국이고 그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어디냐? 불완전 하나마 1919년이다. 따라서 시민혁명에 준한 것 아니냐? 특히 경북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전반기의 좌우합작도 대구 경북에서 제일 처음 출발했어요. 후반기 60만 세 운동도 경북 사람이 제일 앞장섰어요. 누가 경상도 사람을 보수라고 이야기하겠는가? 조국을 되찾는 날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이별이니 너무 슬퍼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이거는 또 다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 뉴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가 뭔가를 생각하고 수많은 갈등들이 벌어질 때 이것을 통합해간 이 어른들의 역사를 우리는 계승할 수 없을까? 네, 경북의 3.1운동 100주년 사생결담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특별위원이죠. 김희곤 위원님의 결담 먼저 듣고 시작을 하죠. 저는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에서 보면 그 얼음으로 만들어진 삼각형 제일 꼭대기에 딱 서서 한 발 제게 디딜 곳조차 없는 그 절정. 거기에 쓴 것처럼 3.1운동은 세계 독립운동사의 수도꼭지점이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수도꼭지점이고 저 개인에게도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 제국주의 국가하고 거기에 신음하는 식민지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식민 통치를 당하다가 거기에 대하여 뒤집으려고 하는 출발점, 그 선두에 선 것이 3.1운동이고 우리나라 역사로 이야기하면 3.1운동 이전은 신채호 선생이 우리 결의를 구할 위인을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최영 장군, 얼지문덕, 이순신 장군 이런 식으로 위인 열전을 써요. 그런데 3.1운동 딱 터지는 걸 보고 그 이후로는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의 역사를 바꾸어 나갈 에너지를 민중에게서 구하니까 완전히 3.1운동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저도 안동온 지가 지금 31년 됐는데요. 물론 제 전공은 독립운동사 중에서도 아주 핵심 주전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안동에 와서 31년 전에 보니까 안동 사람들이 조상 자랑하는 데는 세계에서 1등일 것 같아요. 그 올림픽에 조상 자랑 품목만 있으면, 종목만 있으면 내가 금메달을 할 것 같은데 딱 하나 하지 않고 있는 게 보니까 독립운동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2, 3년 지나 보니까 땅 속에 옥덩어리가 아주 크게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큰 옥덩어리가. 이게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92년도부터 대중적인 강연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92년 이후에 해왔던 그 제 생애도 꼭지점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꼭지점이다. 꼭지점에 서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역사를 이렇게 보면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것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꼭지점이라는 결단 안에서요. 관장님께서 이렇게 안동분이 독립운동을 이렇게 자랑을 안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실제 관장님도 더 잘 아시겠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정말 전 재산을 그리고 또 정말 하나 가문이 멸문하다시피 이렇게 독립운동에 몸을 바쳤지만은 그 이후에 돌아오는 어떤 고초, 고난 맞아요. 이 아직까지 일정 부분 진행 중이다. 이런 뜻에서 안동분들이 에서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중에 그런 인식도 있는데 문제는 전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99년도에 이제 안동의 독립운동사라는 책이 정리되어 나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알릴 것인가. 이게 이제 기념관 짓는 일로 진행이 된 셈입니다. 네, 이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우리 역사나 근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경북, 이 안동에서는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우리가 보통 그 독립운동 이야기를 하면 항상 우리 지역, 우리나라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안동을 이야기할 때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이야기도 제가 99년도에 처음 쓰게 됐던데요. 우리 역사 속에 순환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는 되풀이된다. 다만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나사처럼 나사는 이렇게 돌리면 한 바퀴 돌면 그 자리인 것 같지만 요만큼씩 나아가잖아요. 네. 이게 발전적 순환사관, 나선형 순환사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풀이될 때 100년이라는 것은 뭔가 한 바퀴 돌아온 듯한 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것이 또 되풀이될 것이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따라서 그 100년 전에 있었던 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것일 수 있고 또 100년 뒤의 것일 수 있으니 뒤를 돌아 100년을 앞으로 보는 100년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독립운동이 3.1운동이라는 것은 100일 동안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25년 독립운동도 있고 그 뒤에 25년 독립운동도 있는데 이 큰 한 덩어리를 100년째로 옮겨놓는 이 인식도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100일 동안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3.1운동이 하루에 있는 게 아니라 100일 동안이었고 전국에서 독립운동도 1,500여 회인가요? 참여 인원만 해도 250만 명이면 엄청난 건데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전 의원님? 저는 오늘 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네, 제가 공부 이제 많이 하셨죠?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료 대마왕이시니까. 네, 학부 시절에 관장님이 쓰신 책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관장님이 쓰신 책에서 좀 자료를 발췌해봤습니다. 만약 틀리면 제 책이 다. 매 눈으로 체크해 주세요, 지금. 그래서 뭐 자세한 부분은 관장님께서 보충해 주실 것 같고 저는 이 3.1운동의 배경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아간 1910년에서 이제 10년 차가 접어들던 시점이었습니다. 1919년이. 이건 무단 통치 시기를 한 10년 정도 겪으면서 불만과 울분이 이제 좀 차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전 세계적으로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식민지를 누가 가져갈 거냐. 1차 세계대전 끝난 후 전후 사정을 논의하던 시기가 191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아직까지 1919년은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이 흘러왔던 흔적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이 독립운동의 분위기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던 시점에서 2월 1일 날 이 만주에서 먼저 이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배경에 앞서서 김규식 선생이 파리 강화회가 열리는 곳에 우리 독립하는 것을 좀 알리러 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고 2월 8일이었죠. 제1 유학생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또 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2월 28일 날 당시 천도교의 교주였죠. 손병희 선생 집에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를 민족대표 33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후에 참여한 사람까지 48인이라고 보기도 하던데 이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만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고 만세운동이 확 퍼진 게 아니라 이날 이 서울의 탁골공원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였던 이 학생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군중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여서 독립선언서 낭독한 이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울분을 토해냈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경찰과 이 강제적인 진압을 하면서 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게 됐다. 제가 잘 그러니까요. 정리를 했나요? 지금 계속 청년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눈치를 살짝 보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자셨는데. 아니 잘 못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없어야 좀 더 기량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약간 부족하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요. 1918년 11월 11일 날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이 패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승전국이에요. 그렇죠. 패전국이면 우리가 참 독립할 수 있겠는데 승전국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을 마무리 짓는 회의를 파리에서 연다. 그게 파리에서 열리는 강화회의죠. 강화회의에 우리 민족 문제를 다루어서 독립을 시켜보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럴까요? 유일하게 한밤의 문틈을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과 같이 이 그 빛을 보고 계기로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를 보내자 하는 발의 이런 것이 다 상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바탕에는 신규식이라는 분, 그다음 젊은이로는 여운형, 김규식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파리에 가서 한국 문제를 다루어다오 하고 회의에 이야기하려니 당신 뭔데? 무슨 대표냐고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참에 마침 얼마 전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왔으니 그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독립국임을 선언해버리자. 그 독립국을 선언하고 그 대표가 간 걸로 만들자. 왜냐하면 우리만 간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의 식민지라는 식민지 중에서 웬만하면 형편들이 되면 파리로 모여갖고 우리 문제 다뤄달라고 아르메니아 대표도 가고 인디아 대표도 가고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김규식 선생이 상해를 출발할 때 2월 1일 날이에요. 3월 13일 날 파리에 도착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출발할 때 뭔가 명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한청년당 대표예요. 그건 바로 여운형, 신규식 이런 분들이 상해에서 만든 건데 그 여운형이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한청년당 대표로 보내놓고서 저 사람이 저기 가서 우리 민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일어나야 된다. 그럴 때 일본으로도 대표를 보내고 국내로 보내고 만주, 연해주로 보내요. 그런데 일본으로 갔던 사람이 보니까 이미 일본은 학생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 그게 일어난 게 2월 8일 날 28 독립선언이에요. 그래서 독립선언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만주에서 나온 2월 1일 날이라고 한 것은 학계에서 설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2월 1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3월 12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2월 8일 날 도쿄에서 나온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그 선언을 출발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선언서가 있을 거니까 그 선언서를 국내로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오냐면 써가지고 이것을 노건처럼 꼬아서 사각 모자 속에 집어넣어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와서 최린을 통해 손병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또 이제 북쪽으로는 선우혁이라는 사람이 신한청년당 대표가 들어와요. 그래서 기독교 세력들을 다 연결해요. 그때 이야기가 뭐냐? 파리의 대표가 출발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선언이고요. 하나는 자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언이 발표가 되고 자금도 파리로 가고.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월 11일 날 쓰잖아요. 그러니까 김규식은 3월 13일에 도착했을 때는 신한청년당 대표, 4월 11일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총장 겸 정권특사. 네임카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정리를 할 때 나라 잃은 뒤에는 한 번도 우리가 외교권도 없어요. 1905년 이후에는. 이 때를 독립의 기회로 삼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국내에 다 알려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국내 전체에 등사된 것이 용지들이 확산되면서 다 같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때 시기를 보면은요, 1910년 끝자락이잖아요. 1919년이면 뭐 군부 경찰들이 활보하던 시기라서 독립운동을 하기에는 정말 힘든 시기였을 텐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문에 들어오는 달빛을 본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수천만 장을 이렇게
인쇄를 하고 배부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이걸 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같으면 이 지금 10대 청소년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아마 모두 3월 1일 날 다 같이 만세 운동을 벌였을 텐데, 이때 당시에는 서울에서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나면 그 중에 또 한 명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죠. 유관순 열사의 경우에 자기 고향이었던 천안으로 이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선언서의 일부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작성을 또 합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도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걸 보면 이 내용을 한 부 정도 입수해 가지고 이걸 다 그 손으로 쓰거나 등산을 하거나 해서 지역별로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동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게 된 거죠.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지역별로 가면서 이 내용이 더 많은 지역 사람들한테 확산되고 이렇게 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분들이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네. 독립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룬 건데. 네. 근데 이 3.1 운동을 3.1 운동이 아니라 혁명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죠. 지금 그 3.1 운동을 좀 혁명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고 사실 그 여파로 이제 4월 11일 날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그 출범식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지는 게 일종의 지금 헌법에 준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 임시헌장을 만들면서 전문가 10개의 어떤 조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첫 번째 조항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꼭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인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이전에 왕정으로부터는 완전한 탈피와 지금부터 여기는 민주공화정으로의 이행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사가 사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그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사실 이거는 좀 역사적인 것도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1944년이 되면 이제 헌법을 좀 미리 만들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라는데 여기도 보면 이 3.1 운동을 마치 어떤 프랑스 대혁명에 준하는 것처럼 3.1 대혁명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1948년에 대한민국 제1국회 임시회장을 맡았던 이승만 그 당시 대통령마저도 사실은 이걸 좀 그렇게 봐야 되는 걸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이제 혁명이냐 운동이냐는 문제는 사실은 운동도 사실 무브먼트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개념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또 한편 의미를 조금 더 강하게 담는다면 혁명으로 가는 것도 어떻겠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제 생각에는 좀 정치적 싸움으로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이는 게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네. 이 헌장은 1조부터 10조까지 있는데요. 제목 자체를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근데 제1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은 국가 이름입니다. 근데 아까 김성진 위원 말씀하실 때 상해 임시정부로 그러잖아요.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그 상해는 지명이고요. 정식 이름은 상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지금 대한민국하고 문재인 정부는 다르잖아요. 근데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지금하고 똑같죠. 2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얻어서 통치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임시의정원은 의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제10조예요. 국토를 회복하면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함.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함. 이 말을 제가 뒤집어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1919년에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이때는 국토와 그다음에 주권과 국민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운영하지만 국토를 회복하면 정부와 국회가 운영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방금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죠. 혁명성. 중세사회의 농노들 중에서 일부가 영주들에게 신분 해방을 받아서 또는 돈을 주고 빠져나와서 타운을 형성해요. 그래서 멀찬트 길드, 우리 수공업자 길드 조합, 그다음에 상인조합을 만들잖아요. 이들이 어느 정도 돈을 모으는데 장사를 하려니까 왕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왕은 그들에게 참정권을 주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으로 주어지질 않으니까 이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참정권을 달라고 일으킨 것을 시민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은 뭐냐 하면
안동 살면 시민이고 예천 살면 국민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란 건 참정권, 모든 국민들이 참정권을 가지는 사회. 그것을 이제 근대 사회, 시민 사회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를 근대 국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민이 주권을 가지는 국가는 언제냐? 대한민국이고 그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어디냐? 불완전 하나마 1919년이다. 따라서 시민혁명에 준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도 혁명으로 부르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운동이라고 해서 혁명이 아닌가? 그건 아니거든요.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사회 변화의 현상을 말하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는 혁명성이 있으니 어떤 사람은 기미혁명으로 봅시다, 3.1혁명으로 봅시다 하는데 저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고 3.1 운동을 부른다고 해서 의미가 퇴색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김희군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저는 이게 판 바꾸기였다.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는 신의 혁명에 딱 두 가지 판 바꾸기입니다. 순원이 노렸던 것은 멸만흥한, 만주적은 만주로 한족이 중심이 되는 사회. 두 번째는 판 바꾸기 뭐냐? 이제 민주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 세계사에서 판 바꾸기를 3.1 운동 때 시도했고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여성도 참정권을 가지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빠른 사례입니다. 그래서 1922년에 김마리아 여사가 지금의 국회의원, 의정을 의원이 됩니다. 이건 선진사회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이건 판 바꾸기의 역사입니다. 야, 예. 탁월한 설명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돼지고기를 구워 먹다가도 소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불판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걸 또 고기로 연관을 시키려고 배고프신 거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순간을 터닝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이라는 말하고도 처음에 이제 그래서 수미 상황을 하는 겁니다. 네. 천 의원님의 결담도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 보죠. 네, 저는 보수의 품격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의 품격 아니고 보수의, 네, 보수의 품격. 그댈 보는 내 맘 하이하이 내 기분도 하이하이 천혜님 입에서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보수가. 아니, 제가 이 3.1 운동 관련해서 이 관련 자료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살펴보면서 특히 경북 지역에서 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석주 이상용 선생뿐만 아니라 안동 이외 지역에서도 이 권위를 누리고 편의를 누리고 살았던 양반 선비 집안에서 나라의 가세가 기우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뛰쳐나가서 독립운동을 이후에 하신 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한 아버지는 유학자로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들은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특히 경북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경북의 선비 정신, 이 보수의 품격이 뭔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결담을 꼽아봤습니다. 3.1 운동을 포함해서 독립운동사에서 경북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가장 끈질기고 치열하고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었는데 계속 위원님 아까부터 예. 부시라고 뭔가 아닙니다. 준비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51년의 역사를 한 개 표로 만들었어요. 사실 이런 표는 어디에도 제시된 적이 없으니까 제 강의할 때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치고 나갈 때 시험 칠 거니까 잘 기억을 해요. 그중에 제일 중간에 있는 게 3.1 운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을 이야기한 게 앞에 25년, 뒤에 26년인데 그냥 2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앞에 25년도 보수 진보가 있고 뒤에도 보수 진보가 있습니다. 네. 보수 진보는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앞에는 제일 먼저 치고 나오는 게 의병이에요. 의병은 누가 하냐면 유림들이 하거든요. 유림은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질서 체제를 고수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만약 보수가 나쁘다 하면 의병이 이렇게 한 분 나쁜 분들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병이 10년쯤 가지만 계몽운동이라는 게 10년 뒤에 나옵니다. 이분들은 뭐냐? 그것 갖고는 못 이긴다. 서양의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이제 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보수 유림들은 의병을 일으켜서 지키려고 한 나라가 군주 국가예요. 그런데 계몽운동 하시는 분들은 공화주의 국가예요. 벌써 생각이 이 보수 진보예요. 그러니까 깨고 나갈 때는 깨고 나가야 되는, 즉
면역 기능으로 못 이겨낼 때는 백신 투여를 해야 되고 치료제를 맞아야 되는 이게 진보거든요. 그런데 두 세력이 나뉘어서 등 돌려요. 그래서 안동의 협동학교는 학생들 전체가 단체로 상투를 잘랐다고 1910년 나라 잃기 한 달 반 전에 예천에 유림이 와서 교사, 교감을 죽였어요. 3사람이나 죽였어요. 그게 1910년 나라 잃기 한 달 반 전에 상투 자르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보수의 상징이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등 돌리고 살았는데 이것이 최초로 통합한 게 1915년에 나온 광복회예요. 그리고 3.1운동 때 사회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는 또다시 보수 진보 두 줄기로 나아갑니다. 쭉 나아가는데 최초로 통합을 하는 것이 교과서에 옛날에는 신간회라고 배웠어요. 27년. 근데 사실은 26년도에 60만세 운동이에요. 누가 주도했냐면 조선공산당이 주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26년도 60만세 운동 때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공산당, 그것도 안동 출신의 권오설 선생이 김천 출신의 김단야 선생과 손잡고 뿐만 아니라 천도교라고 하는 우파와 좌우 합작으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수 진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앞쪽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나오는데 그 깨고 나올 때 혁신유림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나오듯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상북도 사람들이 보수였냐고요? 그러진 않고요. 보수는 의병을 일으켰고 독립운동 후반기에도 민족주의 운동을 하거든요. 또 전반기에도 혁신유림처럼 깨고 나오는 사람들은 보수에서 진보로 깨어 나온 사람들이고요. 후반부에도 조선공산당 초대 당수가 안동 오미마을 출신의 김재봉 선생이고 그 이후로 이준태, 김단야 끌고 가시는 분들이 경상북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반기의 좌우 합작도 대구, 경북에서 제일 처음 출발했어요. 후반기 60만세 운동도 경북 사람이 제일 앞장섰어요. 저는 통합을 이끌어낸 경북 사람이 자랑스럽다. 이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네. 감동으로 마무리하셨네요. 그 등줄기에서 소금이 쫙 이제 올라왔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약간 홀린 것처럼. 네, 막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혁신유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류인식 분인데 네. 처음에는 정말 가까운 지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게 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게 네. 내가 스스로도 변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일생을 살다 보면 몇 살 때 그랬느냐. 지금 우리 청계자처럼 젊은 나이에 있다가 한 2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생각을 가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사라는 게 51년 역사면 세대로 보면 두 세대고 앞 세대, 중간 세대, 뒤 세대 이렇게 한 3세대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부딪히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동산 유인식 선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수유림 집안에서 보수유림으로 자랐죠. 그러니까 의병에 뛰어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깨치는 순간 전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회에서 깨고 나가는 것은 전국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혁신유림이라고 하는 게 유림은 유림인데 서양의 과학 문명과 공화주의를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러면 안동 문화권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런 사문난적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건 누구 아들이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너 내 새끼 아니다. 너는 내 제자 아니야. 이 다 선언 당하는 천륜이 끊기는 이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런 상징적인 게 이제 상투를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문입니다. 그런데 유인식 선생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전반기의 혁신유림으로 변화만 있은 게 아니고요. 3.1운동 때 사회주의가 들어오잖아요. 이분은 1920년에 안동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노동운동 한다면 진보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다 돼서 그것도 1920년 100년 전에 그것도 안동 땅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한 어른. 굉장히 진보적이죠. 누가 경상도 사람을 보수라고 이야기하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분들에 대한 그 용기와 세상을 보는 눈. 이것이 경상도 사람들한테도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네, 지금 류인식 선생님 얘기만 들어도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감동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막 느껴지는 것 같은데 경북의 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굉장히 많잖아요. 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영화 박열. 네,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었는데요. 지금도 눈가가 좀 촉촉하신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감옥에서 박열과 이 옆에 있던 동지들과 가네 코미코 여사와 함께 그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본인에 대해서 일제강점기를 겪다 보니까 일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데 일제와 일본인을 동일시하는 문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인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경북을 벗어나서 전국 각지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일본의 한가운데 가서 독립운동을 했고, 가장 최근에 독립운동 유공자 포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게 한국명 방문자 가네쿠 우미코 여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꼭 봤으면 좋겠다. 예. 저는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사실은. 사실은 박열 선생을 그린 건데, 사실 저는 이게 이제 그 철학적 공작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사실 아나키스트와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그게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화에서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좀 흥미있게 봤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이 치열하고 역동적이고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떤 고난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의 어떤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서, 우리나라의 콘텐츠로서 역할을 한다. 특히 우리 이렇게 안동을 중심으로 북부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이육사, 석주 이상용, 또 김락 여사를 어떤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들, 이것이 아마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지역민에게 어떤 존재의 가치,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하나의 어떤 컨텐츠로서 보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안동에서 처음 그 실경 뮤지컬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뮤지컬의 역사를 시작한 게 락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 그것이었는데요. 김락 여사는 제가 연구실에서 발굴을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고등경찰 요사의 서너 줄 나오는 한 줄기의 글을 발견하고서 이 김락 여사의 일생을 복원을 해서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되고, 그다음 제가 중앙방송에 한 2번 특집을 내보내고 애니메이션 상영하고 그랬는데, 막상 실경 뮤지컬 하는 날 그 뮤지컬을 보고 앉았으니까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제가 그래서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공부하면서 일은 나만큼 복 많은 사람도 드물 것이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건 좀 무례할 수 있지만 이거 합시다 러브 나랑 같이 알고 계시죠? 예, 가장 근래에 네, 제가 만유정을 얼마 전에 다녀서 감동이 그랬군요. 살아나서 한번 미스터 선샤인. 생각난다고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여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전체 독립유공자 15,180명 가운데 여성은 2.4% 정도라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더라고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적은 건 아니잖아요. 300명은커녕 그저 200명 선에서 쭉 왔어요. 300명 선을 돌파한 게 작년입니다. 여성들이라고 할 때,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되게 유관순 이야기할 때 이 신교육을 받은 3.1운동에 뛰어든 사람, 이게 정형화된 패턴이에요. 그 외에는 임시정부에 참가해서 임시정부 쪽에 가 있는 사람들은 중경, 충칭중 가면은 여성동맹이나 이런 조직에 이름들이 들어있으니 돼요. 그런데 만주망명하신 분들은 조직에 안 들어있잖아요. 대한독립군에 들어있나요? 신흥무관학교에 들어있나요? 밥하고 빨리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허은 여사가 포상됐잖아요. 허은 여사의 포상은 꼭지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분은 독립운동 조직에 그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다만 회고록에 보면 내가 시집 와서 보니까 한 방에 등사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어른들이 계속 밀고, 그러니 그분 안 했을 리도 없고, 그 다음에 늘 신흥무관학교 또는 서로군정서 그 옷 군복 만들고. 그런데 중국의 그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항일 동맹 같은 경우는, 항일 연군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들에게 재봉대장이라고 해서 재봉대라는 정식 명칭을 붙여요. 그런데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을 뒷바라지했다. 그런데 이제 독립유공자의 무슨 공으로 훈장을 드립니다 하고 쓰려니까 밥에 주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회고록에 그나마 그래도 독립운동의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내용이 있으니까 됐는데, 심사 과정에서 참 문제가 됐던 건, 자 그럼 회고록 있는 사람은 포상하고 회고록 없는 사람은 어떡할래? 그래서 이제 계속 논의를 하다가
자꾸 그런 걸 못하는 걸 이야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부터 하자. 그래서 허은 여사가 꼭 지점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작년 연말에 올 3일절에 또 대폭 더 포상될 겁니다. 다만 제일 큰 어려움은 역시 기록의 문제예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우리 어떤 그 전통 문화가 굉장히 기록을 중시하는 문화였는데 결국에 기록을 찾고 계신 분들은 지금 거의 다 아마 이렇게 포상이 되고 아마 그 사람들이 잡혀 나왔는데 여전히 아마 이름도 없이 뭐 이렇게 이건 여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자도 그렇죠. 정말 이름 없이 이렇게 그 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더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는 게 또 후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천 의원님의 결어도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결어가 이거였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의 일부인데요. 이때 이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서 5.18 광주 직후에 입을 덮어쓰고 녹음을 해서 이 노래를 퍼뜨렸을 당시의 심경과 3.1 독립선언서를 지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독립만세운동을 했을 때 당시의 심정이 어찌 달랐을까,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뭔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건데. 네, 김성주 의원님의 결단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연하고 계시죠. 지금 사승결단 녹화하고 계시고요. 설 명절에 이렇게 오늘 논의하는 3.1 운동 관계로 이렇게 자료를 챙겨볼 시간을 가졌었는데 정말 감동이 많았어요. 정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해요. 이 말씀하니까 저도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숙연해지고 네, 지금 잘 살고 있나. 근데 또 석주 이상용 선생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안 할 수가 없는데 사당의 그 생가인 임청각에는 위패가 없다고요? 네. 경시국지 이후에 간도로 넘어갈 때 위패를 땅속에 묻어서 얼마나의 독립운동에 대한 그 심정이 어땠을지가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석주 이상용 생가를 이렇게 가서 또 이 종선 어르신께서 직접 안내를 하셔가지고 그 이제 사당에 갔어요. 정말 위패가 모셔졌지 않은 걸 확인하면서 아 정말 현장에 그냥 들을 때 하고 현장에 가서 텅 빈 그 자리를 이렇게 볼 때 정말 실감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패에 대한 그 바탕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죠. 도시 사람들은 뭐 사당에 위패 있으나 없으나 그건 사실 문제가 아니죠. 이제 그건 의무부여가 위패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그건 이박사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내가 어디로부터 하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를 하나만 딱 꼽는다면 그게 바로 신주였죠. 그래서 그걸 없앤다. 이거는 사실은 그 자기의 존재 기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묻고 오로지 이것을 위해 가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그게 이제 그 안중근 선생도 그랬고 윤봉길 의사도 다 두 분 다 남긴 이야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 뒤로 미련을 두고서 떠나서는 혁명의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의병에 지원을 하고 당연히 보수 유림으로서 그리고 1909년에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만들어서 안동에서는 처음으로 제 짐작으로는 지금 그 계목나루 지금 보풍교 있는 데가 계목나루예요. 그러니까 그 계목나루에 2,000명 청년을 모아놓고 강연을 시작을 하는데 국가의 주인은 민이요. 민이 국가를 지킬 가치가 있을 때 또 능력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다. 이걸 막 설파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정당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국군이 없으니까 마을마다 자위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둬요? 통감부라는 것이 어차피 일제 통치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잡혀 들어가서 있는 세월 동안 나라가 망한다는 건 막을 길이 없고 그럼 방법이 뭐겠냐? 나라를 다시 찾으려면 군대를 길러야 하고 군대를 기를 수 있는 것은 국내는 불가능하고 왜? 의병도 끝났고 이미 국군도 없고 그래서 만주로의 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은 만주에 가서 독립군을 길러서 다시 나라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떠나는 이 마당에 뒤를 돌아본다? 그건 아니다. 예.
그 결연한 의지가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패를 땅에 묻는다는 건 나와 내 뿌리와 나의 모든 것을 묻고 네. 가는 거잖아요. 이제 석조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위패를 묻고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이제 문중분들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별을 정말 슬퍼하면서 울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석조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며 조국을 되찾는 날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이별이니 너무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쩌면은 정말 광복이 되어서 이 땅에 돌아오시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이 속에 또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결국은 못 돌아오시죠. 아마 석조 선생님은 정말 위패를 묻고 만주로 떠나는 결연한 의지와 동시에 조국의 독립을 이루고서 돌아오고자 하는 이런 의지도 같이 계셨다. 그럴 때 정말 가슴이 더 아프죠.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나. 저 유언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동생 두 분이 계시는데 적은 동생은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고 바로 아래 동생은 이제 3.1운동에 참여했지만 국내에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가서 형님 돌아가십시다.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시냐고 할 때 나는 안 간다. 내 죽고 난 뒤에 나라 독립하거든. 그때 옮겨가지. 그전에는 날 옮겨가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하지요. 그 뜻에 다 들어있는 거죠. 네. 석조 이상윤 선생님 얘기를 잠깐 좀 더 해보면 임시정부 추천을 받아서 초대 국무령으로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그 의미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보니까 1925년이 되면 임시정부가 거의 이제 와야 되는 과정 속에 처하게 되고 이걸 진짜 누가 구할 건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좀 고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도성한 창호 선생 같은 분들이 이제 그 누구를 추천하냐면 백안 박은식 선생이나 또 석주 이상용 선생을 추천하게 되는데 백안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를 하고 그만두시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바꾸면서 초대 국무령으로 이제 그 이상용 선생을 추천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에는 두세 가지 이유가 동시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 유림과 또 전체 어떤 그 운동을 했던 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관점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외교전뿐만 아니라 이쪽에 어떤 군사 조직을 계속 가지고 운영하고 있던 분이라는 그래서 임정의 어떤 그 군사 조직을 조금 더 이렇게 보강하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그 석주 이상용 선생이 이제 국무령으로 초대가 됐죠. 근데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이게 그만두시게 되는 게 실제로 그 당시에 보니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지역성을 감안해서 평안도, 한경도, 서북 사람들 다 이렇게 통합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기호, 영남인들도 통합을 하고 좌우도 이렇게 좀 해서 이제 그 국무위원들을 선출을 해놨는데 아무도 취임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제 통합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이미 임시정부였던 힘이 이런 과정에서 더 이상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과정에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겠다는 판단 이게 결국은 본인은 다시 이제 군사 조직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좀 끝까지 하시고자 하는 걸로 이렇게 그 사연을 하고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마음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 석조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독립운동 하면은요, 지금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일대기도 쭉 들어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집안의 모든 것들을 팔고 했지만 잠깐일 거고 그런데 또 파라코 김용환 선생님은 굉장히 엉뚱한 방법으로 이 자금을 또 모으셨다고요? 그 김용환이라는 분은 말하자면 학봉 김성일 선생의 13대 종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노름판을 붙여서 그 노름판에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대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얼마 전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안동에서 어느 극단에서 연극으로도 발표를 하고 그랬죠. 근데 이분이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떤 파라코라고 이렇게 소문이 다 났는데도 이걸 밝히려고 하지 않았어요. 해방된 이후에도. 자, 이쯤에서 김 의원님의 결어 듣고 가죠.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우리 독립운동의 과정, 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어떤 지사들의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 배워야 할 바가 많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 세상이 참 많이 어려운데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그 100년 전의 어려운 일들을 오늘날에 되새기면서 또 한 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 오늘 저는 방송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가는 느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 요즘 살기 힘들다 하지만 이때보다 힘들었을까? 이때보다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또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성진 의원님의 결어 들었고요. 이 의원님의 결단 듣고 이야기해 볼까요? 네. 3.1운동 100주년은 과거가 아닌 미래의 문제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3.1운동의 100년사를 잘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에 이러이러한 분들이 이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나라가 또 한 번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제2의 어떤 그 동산 유인식 선생, 제2의 유관순 선생, 제2의 어떤 그 석주이상용 선생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의미가 가장 크다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그 메모리얼하고 제대로 추모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그 사회에서 계속 높여주고 만들어가는 이런 분위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이거는 향후에 100년의 어떤 그 또 다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경북이 독립운동의 발상지다, 독립운동에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라는 건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인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지역이 그 퇴계학이라고 하는 퇴계학의 메카예요. 그리고 처음에 의병운동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그 퇴계학을 자기 어떤 삶의 가치로 살아가셨던 분인데 유학이 원래 자기가 성인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학문인데 그 성인 되기 위해서 실천하는 삶의 자세를 가장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퇴계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게 사성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혼맥과 학맥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만들어 왔고 그런 실천 정신이 지속적으로 어떤 하나의 학단의 정신으로 또 지역의 정신으로 이렇게 남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육사. 네. 우리나라 문학한 사람들 중에 시인들 중에 친일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민족의 양심을 지켜간 사람 5손가락 채울 수 있을까요? 못 채워요. 그럼 이육사라는 인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퇴계학의 가치관을 갖고 내려오면서 새로운 현대 문학이라고 하는 접목점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 기본 정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하면 최고의 가치 기준을 뭘로 두느냐?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느냐? 아니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최고의 가치로 두느냐? 이게 지금 퇴계학 계열이 갖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무엇이 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보다 더 위에 놓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간직하면 독립운동사에서 대표적인 지역이 될 밖에 없어요. 사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한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부정을 저지르고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익을 먼저 두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먼저 둔다면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번 언급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임청각 복원인데요. 최근 드라마에서도 이걸 모티브로 해서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 임청각 복원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죠? 네, 일단은 지난해 임청각 복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경북도 안동시와 함께 2025년까지 이 7년 동안 280억 원을 들여서 복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임청각 복원 사업에서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100년 전 임청각을 팔아서까지 또 독립운동을 하고자 했던 석주 선생과 또 이걸 일본이 석주 선생의 정신을 좀 깨트리기 위해서 탄압하고 했던 부분들을 좀 오늘날 의미로 되살리는 방식으로 복원을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2025년 이 완공 때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여기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궁금한 게 하나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 철도를 놓으면서 그 석주 선생의 어떤 정기를 훼손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철도를 놨다라는 게 지금도 굉장히 많이 아마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이게 석주 선생의 정신을 복원한다라는 의미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학적으로는 그거는 조금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봐야 알고 될것 같아요.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지금 언제라고 돼 있어요? 36년. 6년 8월 8월 11일. 11일. 그렇죠. 이 네. 동아일보 네. 36년 8월 10일자입니다. 제목을 보면 안동역 확정.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우리 사람 일반 안동 사람들이 추측이 구구구구 했는데 상상 밖으로 엉뚱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동 사람들은 어떻게 봤느냐 하면 이 중앙선은 남북으로 올라가는 선이니까 그 전에 안동에는 여기 하나 31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 남북으로 이렇게 난다면 안동 농림학교 앞, 지금 경찰서 앞쪽으로 해서 영주 가는 길로 여기 만들어지겠다 생각해서 안동에 돈 있는 사람들이 땅을 막 사들였다. 이때도 그랬군요. 그래갖고 평당 1원 얼마쯤 됐는데 평당 3원도 넘어서 며칠 사이에 4, 5배 이익을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그 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기존 안동역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구 야단났다. 어떻게? 그렇게 되면 안동의 서부 지역은 영원히 암흑지가 된다. 그랬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안동역이 보시면은 안동역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지금 웅부공원 앞에 지금 있는 역입니다. 이 역은 31년에 완공된 김천에서 오는 경북선 경북선역. 처음 듣죠? 저기 김천에서 상주, 함창, 점촌, 예천을 거쳐서 안동으로 오는데 예천까지는 30년, 31년에 안동역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갑자기 남북으로 연결하는 선을 만들어야 돼요. 27년도에 처음 도시 연결을 하는 도시만 발표나고요. 35년도에 저 위에 연결하고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원들이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청량을 합니다. 할 때 청량을 완전히 하다가 결정난 게 36년 8월 10일. 어떻게 결정을? 우리가 보통 예상을 하고 있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선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경북선의 종점을 사용을 하자. 여기를 활용하려면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삑 돌아서 강변 따라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여 위에서 만나는 걸로 돌립니다. 그래서 공사는 37년도에 착공을 해요. 돌이켜보면 석주 선생 돌아가신 것은 32년. 그 다 가족들이 다 돌아온 게 32년. 김우락 여사 부인이 돌아가신 것은 33년. 그리고 이제 그 이준영 선생님도 돌아오니 종가가 철길에 넘어간단다 해서 막 울분을 토하는 편지를 쓰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최종 확정된 거 보니까 본집은 그대로 남고 저 행랑시에 앞으로 지나가게 되니까 편지글에 보면 조금은 다행스러운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도 그 천마에 매달린 제비집처럼 왜 안 흔들리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이때는 석주 선생 돌아가신 지 5년이나 지나서 착공을 해요. 그래서 그 석주 선생의 전기를 왜냐면 그 후손들은 만주에 아무도 없어요. 돌아왔어. 그래서 그것은 아닌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동의 민중들은 이걸 석조 선생 집안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석조 선생 집안을 훼손하는 것이나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도 안동의 민중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복원을 해야 된다. 네, 그럼 끝으로 이상호 위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일제강점과 이 역사는 굉장히 아픈 역사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아픔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다라는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김희군 일일위원님 저희 함께 해주셨는데 이렇게 평생을 계속 독립운동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셨잖아요. 아쉬운 점이 또 있으시다고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이어가야 되는데 잊기보다는 자랑하는 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킬 것을 지키는 그 보수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고 또 깨고 나간 진보의 혁신의 역사도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만주에서 좌우 합작을 이끌어낸 최고의 인물은 김동삼이라고 하는 안동 출신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과제가 우리 시대의 과제가 뭔가를 생각하고 수많은 갈등들이 벌어질 때 이것을 통합해간 이 어른들의 역사를 우리는 계승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저는 여기 방송을 하면서 옛날 일을 그냥 역사를 옛날 일로만 알고 있었고 역사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걸 반성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익이 아니라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지표로 삼아야겠다 배울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동 MBC에서는 석주 이상용 선생이 만주로 이주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간 세월을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을 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요, 안동 MBC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사생결담도 온라인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